엄마, 이제 그만 가요. 저쪽에서 불빛이 보여요. 어둠 속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발밑 얼음이 딱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음 틈으로 검은 물이 스며 나오는 게 보였고 그 물은 달빛에 반짝이며 내 발목 쪽으로 천천히 번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수정아. 저놈들이 총을 들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총성. 귓가를 찢는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산을 타고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뛰어. 수정아, 뒤돌아보지 마. 나는 눈도 감지 못한 채 달렸습니다. 강물 위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 발이 얼음을 딛는 소리, 그리고 다시 총성. 귀가 멍해졌습니다.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있었어요. 찰랑거리는 물소리. 손끝이 얼어붙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으며 눈앞이 하얗게 번지면서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후회될까요? 어머니는 그 강을 건너지 못했고 나는 지금 따뜻한 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속에서 나는 매일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결심했더라면 엄마도 동생도 지금 내 곁에 있었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오지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랬어요. 나는 함경북도 아오지의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늘 회색이었고 공기에는 석탄 냄새가 가득했으며 그 냄새는 콧속까지 파고들어 목구멍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16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갱도에 들어갔어요. 갱도 입구에 서면 차가운 바람이 안쪽에서 불어나왔습니다. 썩은 물 냄새와 석탄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첫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목구멍이 조여왔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져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눌렸습니다. 삽을 쥐면 손바닥이 쓰라렸어요. 물집이 터진 자리였거든요. 어제 터진 물집 위에 오늘 또 물집이 잡혔고 그 위에 내일은 또 새로운 상처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12시간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갱도 안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똑같이 차가웠습니다. 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등 위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온몸이 움찔했고 그 차가움이 옷을 적시고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계도 없고 빛도 없었거든요.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몸을 구부린 채로 일해야 했는데 2시간쯤 지나면 등뼈가 비명을 질렀고 3시간쯤 지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으며 4시간쯤 지나면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손등은 늘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삽을 쥘 때마다 갈라진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어머니는 천 조각으로 손을 감쌌지만 하얀 천이 금방 빨갛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수정아, 눈 마주치지 마라.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시원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소리가 갱도를 울리며 가까워졌고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등이 당겼지만 참았어요. 감시원이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군화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였고 그 위로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갱도 천장에서 떨어진 석탄 먼지를 삼키며 일하는 게 우리의 하루였어요.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돌았고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까칠했으며 기침이 나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기침을 하면 감시원이 게으르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3년 전 갱도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건 빚과 어린 남동생 하나였어요. 민수는 그때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거든요. 갱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일주일 동안 복구 작업을 했지만 세 구의 시신밖에 찾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영영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퇴근 사이렌이 울렸을 때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갱도 밖으로 나오면 눈이 부셨는데 해가 지는 시간이었지만 갱도 안보다는 훨씬 밝았고 그 빛에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바닥이 부어서 신발이 작게 느껴졌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물집이 터진 자리가 쓰라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곳에서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 만든 거짓 희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나아질 게 없다는 걸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나를 위해 민수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기 위해서요. 밤에 누우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낮은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그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셨거든요. 허리가 어깨가 손이 발이 모든 게 아팠고 그 아픔 속에서도 내일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그 생각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봄이 와도 갱도 안엔 계절이 없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눈이 녹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햇빛을 보는 시간은 하루에 2번 출근길과 퇴근길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겨울에는 해가 뜨기 전에 들어가고 해가 진 후에 나왔어요. 탄을 캐지 못하면 식량이 끊겼고 배급표는 희망이 아니라 협박장이었으며 그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남동생 민수는 10살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간 적이 없었어요. 매일 버려진 탄광 입구에서 돌멩이로 놀았고 얼굴이 늘 새카맸으며 씻을 물이 부족해서 얼굴을 제대로 닦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민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들이 불안하게 들렸고 그 목소리 속에서 민수라는 이름이 들렸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애가 쓰러졌대. 달려갔을 때 민수는 숨이 거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룩했고 손톱은 푸르스름했으며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버텨라. 봄 배급이 곧 올 거야. 하지만 그 배급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눈을 감았어요. 작은 몸이 차갑게 식어갔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민수를 안고 있었으며 민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무덤도 없이 갱도 뒤편 폐석 더미 아래 묻었어요. 돌멩이 하나만 세워 두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신을 원망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제야 우리를 움직이게 했는지, 왜 민수의 죽음이 있어야만 결심할 수 있었는지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어요. 어머니의 결심이 내 결심보다 빨랐다는 게 부끄러웠고 나는 왜 그 전에 몰랐을까? 민수가 쓰러지기 전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곳에 있으면 우리도 죽는다. 수정아, 이젠 떠나야 해.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이 결심을 미뤄왔는지를요. 탈출을 준비하던 어느 날 밤 철이 언니를 만났습니다. 철이 언니는 나보다 5살 많았어요. 같은 갱도에서 일했고 손등에 상처가 나보다 더 깊었으며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언니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2년 전 총살당했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며 언니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이는 함께 갈 생각이 있냐고요?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캄캄한 방 안에서 언니의 숨소리만 들렸고 그 숨소리는 무겁고 느렸습니다. 나는 안 가.
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가봤자 똑같을 거야. 거기도 여기랑 다를 게 없어.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철이 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그 갱도에서 삽을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언니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나가도 똑같다고 어디를 가도 결국 혼자라고 그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나왔고 언니는 남았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탈출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감시병에게 들키면 총살 아니면 수용소였어요. 그곳으로 끌려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낡은 곡괭이 손잡이 속에 금반지를 숨겼어요. 이게 우리 통행증이야. 그게 브로커에게 줄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반지였는데 어머니는 천조각으로 몇 겹이나 싸서 손잡이 속에 넣어두었고 그 반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열흘을 걸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을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으며 신발 안이 축축하게 젖어서 발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산 중턱의 바위 틈에 몸을 숨겼어요. 어머니가 내 몸을 감싸고 체온을 나눠주었고 어머니 품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소리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떨렸고 귀는 모든 소리에 예민해져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바람 소리, 새 우는 소리 모든 게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보이던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고 얼음 틈으로 검은 물이 보였으며 그 물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후고 있었어요. 밝은 불빛이 천천히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그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고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음이 차갑고 단단했고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차가움이 뼈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딛었어요. 얼음이 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 계속 걸었고 발 아래에서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나를 깨어있게 했고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 짖는 소리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졌고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다리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니도 멈췄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멈춰.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소리였고 귓속이 웅웅거렸으며 그 소리가 산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며 목구멍으로 심장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어요. 어머니가 내 손을 세게 쥐었어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뛰어 수정아. 나는 뛰었습니다. 발이 얼음을 차는 소리, 숨쉬는 소리, 바람이 귀를 스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그 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현기증이 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귓가를 스치는 것 같은 소리였고 그 소리에 온몸이 움찔했으며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혀를 깨문 것 같았어요. 엄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져 있었어요. 얼음 위에 검은 것이 번져 나갔고 달빛에 반짝이는 검은 물이었으며 그 물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는 신음만 새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옆을 스쳤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으며 그 물은 신발 속으로 스며들어 발가락을 얼렸습니다. 나는 비틀거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으며 그 입 모양만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고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며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너편 땅을 밟았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손바닥이 흙을 움켜쥐었고 차가운 흙이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으며 그 흙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서치라이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던 자리를 비추고 있었고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는 검은 얼룩만 남아 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구역질만 계속되었으며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고 멈출 수가 없었으며 그 떨림 속에서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살았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를 밀었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뛰었다면 어머니도 함께 건널 수 있었을까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누군가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에 닿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도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낯선 세계에 던져졌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탈북자라는 말을 숨기고 살았고 중국말을 몰랐기에 고개만 끄덕이며 일했으며 하루 14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굳어갔어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수정아, 빨리 나와라.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눈을 뜨면 천장에 매달린 벌레들이 보였고 그게 내 하늘이었으며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늘 회색이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조선족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애매한 존재였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쉴 때도 혼자였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그날 밤 강에서 죽었는데 이게 저승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주변 사람들이 헛개비처럼 느껴졌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았으며 나만 혼자 다른 세계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족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가득했고 손가락이 거칠었으며 그 손의 온기가 오랜만에 느껴지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한국으로 가. 거기 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어. 그 말이 희망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있는지, 거기 가면 정말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여정은 길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3번의 국경을 넘었고 4번 체포될 뻔했으며 브로커가 2번 바뀌었고 1번은 돈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는 6달을 기다렸어요.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좌석에 앉았는데 가슴이 답답했고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으며 그 벨트가 나를 조이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어요. 옆자리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그 구름 위를 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으며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대로 추락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손에 땀이 났으며 손바닥을 바지에 닦았지만 계속 땀이 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를 밟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발, 두 발 내딛는데 바닥이 너무 단단하고 평평했어요. 돌멩이도 없고 흙도 없고 울퉁불퉁한 곳도 없었으며 이렇게 깨끗한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게 진짜 땅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공항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지만 여전히 부셨고 눈물이 났으며 그게 부신 건지 울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천장 가득 매달려 있었고 그 불빛들이 모두 켜져 있었으며 이렇게 많은 불빛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없었으며 그냥 환영하는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고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으며 그냥 인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어요. 고개를 젖혀서 봤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고 형광등이 빛나고 있었으며 수십 개, 수백 개의 불빛이 천장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냥 앞을 보고 편하게 걸었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곧 깨어나면 다시 중국 공장의 천장이 보이는 건 아닐까? 손을 꼬집었어요. 아팠습니다. 진짜였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봤습니다. 계단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위에 서서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 계단은 끝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타는지 몰랐거든요. 한 발을 올렸습니다. 계단이 움직였어요. 몸이 흔들렸고 손잡이를 붙잡았으며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고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으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위에 도착했을 때 발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뒤에 있던 사람이 툭 쳤고 나는 황급히 발을 내디뎠으며 그 순간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거울이 있었고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으며 얼굴이 야위었고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거울 속 사람도 손을 뻗었고 나였으며 하지만 너무 낯설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맑은 물이었고 그 물은 놀랍게도 따뜻했으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를 본 적이 없었기에 손을 대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따뜻함이 손가락 끝까지 퍼졌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달았어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었고 비린내도 나지 않았으며 그냥 순수한 물이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내가 울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으며 그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흘러내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으며 그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심받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고 도망칠 필요도 없었으며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건물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으며 이 모든 풍경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어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슴이 벅차 올랐으며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며 나는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모두 내가 정해야 했어요. 식당에서 메뉴판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고 이렇게 많은 음식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으며 선택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뭐 드실래요? 담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번째 메뉴를 가리켰어요. 그게 제일 안전한 선택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었으며 샤워를 할 때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해졌어요. 이제 누가 나한테 명령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불을 켜도 어두웠어요. 밝은 방 안에서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얼음 위에 쓰러진 모습이, 손을 뻗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며 그 장면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경기도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어요. 매달 월급이 통장에 찍히고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울컥하며 이 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서 고기를 사던 날 포장된 고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붉은 고기가 투명한 비닐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가격표가 붙어 있었으며 그 한정 고기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생각했어요. 민수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그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으며 계산대 직원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김밥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었고 휴대폰을 보며 웃었으며 그 냄새가 어머니의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인데 그게 나를 질식시켰어요. 어느 날은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란 미끄럼 틀에서 아이가 웃으며 내려왔으며 엄마가 아래에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고 둘은 웃었으며 그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한참을 봤고 민수도 저렇게 놀 수 있었을까 생각했으며 엄마 품에 안겨 웃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상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조금만 단 하루만 더 빨리 나왔다면 민수는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도 그 강을 건너 함께 왔을지도 모르고 1년만 더 빨리 결심했다면, 2년만 더 빨리 용기를 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 생각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냉장고를 엽니다. 안에는 반찬이 있고 김치가 있고 어제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며 그 음식들이 빛나 보이는 건 왜일까요? 나는 그 밥을 꺼내서 데웁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2분이면 따뜻해지고 그 2분이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며 그 시간 동안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요. 민수는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어봤을까? 어머니는 마지막 날 무얼 먹고 싶으셨을까? 그런 질문들이 나를 괴롭히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며 그 질문 속에서 나는 매일 밤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도 버리지 않아요. 식은 밥도 딱딱해진 빵도 시들어가는 채소도 모두 먹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이며 어머니와 민수에게 바치는 매일의 의식입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었으며 나는 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고 그 맛이 죄책감처럼 느껴졌으며 민수가 이 맛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그냥 매워서 그렇다고 말했고 동료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는 이렇게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지하철에서, 회식 자리에서, 공원 벤치에서 자유로운 이 세상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후회의 증거였고 그 후회 속에서 나는 매일 살아갑니다. 오늘도 출근길 버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봤어요. 노란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그들의 뒷모습이 내 동생의 그림자처럼 보였고 민수도 저렇게 학교에 갔을까,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떠들며 걸었을까 하는 상상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버스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옆 차선에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아이가 뭐라고 떠들고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으며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오늘도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해요. 나는 탈북을 후회한다고. 왜 더 빨리 오지 못했을까? 왜 민수가 쓰러지고 나서야 움직였을까? 왜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망설이도록 내버려뒀을까? 그 후에는 내 자유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침 나는 작업복을 입으며 생각해요. 어머니가 나를 밀며 외쳤던 마지막 말을, 뛰어 수정아, 그 말을, 그리고 그 말대로 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요. 내가 받은 이 자유가 헛되지 않도록 어머니와 민수가 꿈꿨을 내일을 대신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철이 언니의 말이 가끔 떠오릅니다. 나가봤자 똑같다고 어디를 가도 혼자라고 했던 그 말이 언니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여전히 혼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배가 고파도 죽지 않아요. 추워도 얼어 죽지 않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는 거겠죠. 오늘 아침 마트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삼겹살 한 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구웠고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으며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였어요. 첫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이 맛이야. 이렇게 맛있어. 엄마 한 점만 드셨어도 좋았을 텐데. 혼자 먹는 고기는 맛이 없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고 목구멍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며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남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빨갛고 아름다웠으며 아우지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을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산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밀며 살리려 했던 그 마음을, 민수가 보지 못한 이 세상을 내가 대신 살아가겠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이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제 먹다 남은 밥이 있었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은 밥이었으며 나는 그걸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2분 동안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밥을 버리지 않는 것,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불을 함부로 켜두지 않는 것, 물을 아껴 쓰는 것, 이 모든 게 내가 선택한 의식이고 죄책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며 어머니와 민수를 기억하는 나만의 방식입니다. 따뜻해진 밥을 꺼내 한 숟가락 떴어요. 김치 하나 올려서 입에 넣었고 평범한 맛이었으며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어머니와 민수가 꿈꿨던 전부였을 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하루이며 나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은 불빛 하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공장 기계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거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볼 겁니다. 평범한 하루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매일 어머니를 기억하고 민수를 떠올리며 철이 언니를 생각하고 그리고 두만강의 그 밤을 얼음 위의 총성을 잊지 않으려 애씁니다. 잊으면 안 되거든요. 잊으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고 아우지에서 가져온 돌이며 민수가 놀던 탄광 입구에서 주운 겁니다. 검고 작고 아무 의미 없는 돌이지만 나에게는 전부예요. 손에 쥐고 느껴봅니다. 차갑고 딱딱했으며 이 돌의 무게만큼 내 후회의 무게도 묵직하고 하지만 괜찮아요. 이 무게를 지고 사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불을 끕니다. 어둠이 내려앉았고 하지만 창밖의 불빛들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으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살 겁니다. 후회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고 왜냐하면 나는 알거든요. 이 후회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민수야,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너희가 보지 못한 세상을 내가 대신 봤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너희를 잊지 않았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손을 뻗어 끄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으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있었어요. 조금 더 나이 들었고 조금 더 지쳐 보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삽니다. 후회와 함께, 기억과 함께, 그리고 사랑과 함께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